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오늘도 신장식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제가 영희 생각했더니 우리 진실아님께서 노변님 대통령 소식 하지 말고요 즐거운 소식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즐거운 소식 몇 개 없어요. 진짜 제가 고르다 고를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자, 촛불 들고 나갈 시간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촛불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조금 전 영희 생각의 연장선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국정원 기조실장이 검사 출신인데 이분이 검사 출신 변호인이죠, 사실은. 김건희 영부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라 그러면 또 혼나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을 맡았던 분이라는 거잖아요. 자, 새 정부 검찰 편중 인사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윤석열 사단의 막내였던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 수장으로 간 건데, 공인회계사 출신이고 금융범죄 수사를 많이 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여신 금융화폐전 출신이니까 이것도 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런지 또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이런 그 기조실장 이런 사람식으로 계속 자기가 아는 사람을 쓰는 건 또 괜찮은 건지 그런 맥락에서 이 이복현 부장검사를 금감원 수장으로 옮긴 건 아니지. 게다가 부장검사가 내가 갑자기 금감원 수장으로 쫙 올라가는 이런 패턴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과연 이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총평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김필선 변호사님. 저는 이제 계속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검찰이 지나치게 많이 기용된다, 검찰 출신들이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논란되고 있는 인사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검찰 출신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 그냥 갖다 심는다는 게 문제인 거,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자기랑 친한 사람만 쓰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복현 지금 이제 금관위원장 보고 이현명 위원장을 부르는 게 맞겠죠. 금관위원장의 경우에도 이분이 지금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다. 막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근데 막내 이제 부장검사급이면 사실은 뭐 그렇게 연차가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감원장이라는 경제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의 장으로 앉혀놓는다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누굽니까? 조상준 변호사 같은 경우도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실 국정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기관이고 오히려 국정원전보다 사실 기조실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이분이 본인의 측근이고 심지어 이해관계가 충분한다고 볼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 번호를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거기에 그냥 앉힌다는 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지금 제일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라고 서운해하거나 불안해할 사람은 누구냐? 강수진 변호사입니다. 고대법대. 고대법대에 계신데 원래 검사 출신이고 성남지청 카풀 멤버잖아요. 강수진, 이노공 두 분이. 그렇죠. 카풀이란 말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운전면허가 없어요. 부동시로 운전면허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냥 얻어탄. 그럼 카풀이 아니라 얻어탄 게 아니라 모시고 다닌 거지. 옛날에 우리 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무주임 선생님이 그렇게 카풀을 하시더라고. 꼭 교장 선생님하고만. 아하. 예. 그런 거지 무슨 카풀이야. 그러면 카풀이라고 하면 돌려가면서 운전했을 것 같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강수진, 그러니까 순서가 강수진 먼저 발표했으면 지금 이 비판은 왜 검찰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금융감독원장에 다 검찰 출신을 보내냐라고 했을 때 이 비판은 이복현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이복현이 먼저 되니까 강수진 그 변호사가 임명이 되나 안 되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인선에 인선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라고 얘기를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그런 일 절대 없다. 대상자에서 제외됐냐.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보도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들이 비판하니까 강수진은 좀 제외시키는 것 같다 이랬어요. 그때 대통령이 또 발끈해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단칼에 굉장히 불쾌해하는 어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 금감원 공정거래위원
금감원과 공정거래에 대해서 성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금감원은 금융계 쪽 사정과 정책을 담당하고 공정거래는 재벌 대기업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금융계 양쪽을 양손에 검사 출신으로 딱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죠. 경제는 일반적인 경제 정책은 모피아한테 청부를 줬고 네. 그 중에서도 사정 기능은 검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인사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정에 방점을 더 많이 둔 것 같아요. 정책보다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이복현은 능력자 아니냐. 김기식 소장,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을 잠깐 지냈죠, 잠깐. 3일인가 일주일인가. 네, 그러다가 이제 내려왔죠, 사실은. 이분이 한 말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다. 오히려 제도적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공인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고 금융범죄 수사도 많이 해봤고 아까 말한 대로 여신금융 협회장이기도 해서 전체를 다 안다. 협회장은 아니에요. 아, 그건 다 아니에요? 예. 좋아요. 그럼 그거 빼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실체를 안다는 거죠, 이 금감원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인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일단 뭐 김기식 소장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김기식 전 소장이라는 소장. 전 소장님. 더미래연구소장. 더미래연구소장? 더미래연구소장. 이분은 뭐 이제 사실 말 그대로 이름만 걸고 딱 내려와 찾아보니까 15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15일? 예, 15일을 지기셨다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분을 전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검찰 편중 인사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전문성이 인정되는 검사를 거기 앉혀야 되는 국민적 공감대나 필요성이 네. 인정되는 상태에서 앉혔으면 이해를 돼요. 네,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검찰로 모두로 다 채우는 상태. 그리고 검찰 내에서 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적절히 배치한다는 게 아니라 심지어 카표를 때문에 되는 게 아니냐 그 중요한 위치에 가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의 관점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 예, 예. 마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능력이 없었어도 무언가 개인적 인연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 앉았을 거다. 그러니까 뭐 그중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친분 있는 사람 중에서 적절한 검사를 앉힌 거예요 그냥. 신박하네요. 좀 그렇게. 그래서 초점을 거기에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검찰 것 출신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네. 지금 모든 검사들이 다 골고루 다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게 오히려 지금 전혀. 오히려 이제 내쳐진 사람이 내쳐진 많죠.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원래 검찰 내에서 네. 검찰이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검찰의 모든 검사들이 다들 이렇게 뭐 지위가 그런 게 잘 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부에 라인도 있고 모두가 다 있는데 네. 그냥 윤석열 라인이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이제 장관으로 임명될 걸 알고 미리 며칠 전에 사업표 낼 때 그 댓글에 이프로스의 댓글에 엄청나게 한동훈 검사장과의 인연이 없어도 인연이 있는 척하면서 댓글에 충성 경쟁하면서 올렸던 검사들의 그 절박한 그 부들부들 떨면서 나를 좀이라도 알아주세요 하는 그런 글이 있었잖아요. 그 한 300, 300 개 한 2주 전에 넘게. 네. 확인했을 때 한 330여 명 정도 그러니까. 기사에 이렇게 나왔고 호랑이는 아무리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으며 겹불을 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검사들이 호랑이 진짜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절박해서 그런 거다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됐어요. 아니 원래 생각들을 다 그렇게 해요. 한동훈이 호랑이면 나도 호랑이다 이런 얘기 하는 그런 거잖아요. 뜻이에요? 예. 자기도 호랑이래요? 예.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집단적으로 중이병에 걸려 있는 분들 아닌가라는 중이병? 생각이. 예. 왜요? 우존세, 우리 존나 세. 이게 애들 말이거든요. 우존세. 우존세, 검찰 그러구나. 우존세야. 근데 원래 검사들이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일만 많고 승진은 안 되고 힘은 점점 빠지고 그래가지고 기피하는 법조직역 중에 한 모양새로 갔었었는데 참 격세지감이네요. 우존세. 뭐 깊이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뭐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있긴 있었으니까 깊이까지는 아닌데 지금 검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검사들이 어쨌든 지난 검찰개혁들 때문에 좀 뭐 불만이 털어는 경우는 많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나 우리 아들을 검사시켜야 되겠다. 딴 거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정치를 하려면 출세하고 싶으면 육사가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초등학교 때만 70년대 초중반만 해도 육사가라. 집에서 육사가 그랬어요? 예, 서울대가 아니라 육사가라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간 거예요? 아니지. 그때부터 이제
육사가 이제 좀 전두환 정권이 기울어졌구나. 끝나면서 뭐가 이제 없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박대라고 그랬잖아요. 육사하고 서울대 법대. 그치. 그리고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의 통치 엘리트를 꾸려갔잖아요. 그쵸. 지금 무조건 검사가 돼야 된다. 맞아요. 검사가 돼서도 그냥 검사하면 안 된다. 특수. 카풀을 해야 된다. 카풀을 조언해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라. 검사님들. 어떻게 카풀을 할까? 이거를 먼저 고민하셔야 좋아요.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원래 이복현 전 부장검사는 중수청장 하마평에 원래 올렸던 사람인데 갑자기 금감원장으로 보낸 것을 보고 이거 루나테라 사건에 밀린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문 아니냐, 뭐 다른 보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사실 뭐 추측이고요. 추측이에요? 예, 저는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나 뭐 관련 중요한 그 경제 관련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안 쳤다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금감원에서 할 거 다 끝났어요. 금융위원회 징계까지 다 받았고요. 이제 더 이상 손대지 않을 거죠? 예, 남은 거는 저기예요. 검찰에서 추가 수사, 여죄를 수사하겠다 내지는 누가 뭐 중간에 수사가 허리가 잘렸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예전에 여권 인사들 강기정 지금 광주시장을 비롯해서 광주시장 당선자죠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해가지고 중단됐잖아요. 네네. 이거를 아마 다시 끄집어낼 가능성이 있고요. 루나테라 사건은 금감원에서 물론 들여다볼 여지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이미 끝났어. 남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1호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사실은 법적으로 가상화폐를 뭘로 정의할 거냐 이런 입법 영역에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뭐 현금도 아니고 유가증권도 아니고 뭐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게 정말 옵티머스와 관련이 있다면 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지만 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봐주기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것을 뭐 덮고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거기와 관련해서 자기 측근 보낸 거 아니냐고 사실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더 이제 이미 사실상 일단락된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이거를 수사단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거를 금감원장으로 이걸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이 얘기가 왜 이런 질문이 왜 나오느냐 생각해 봤더니 이번에 갑자기 또 조국 임종석 이런 분들 예전에 그 블랙리스트 불법감찰 사건 그거를 다시 건드린대잖아요. 네. 예전에 사실 3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사건이거든요. 다 무혐의로. 그때 김태우인가요? 그 사람이 뭐 감찰을 김태우. 그러니까 구청장이세요? 네, 구청장이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그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을 수백 명을 감찰하라고 했다, 뭐 나가라 그랬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꺼내가지고 그걸 시킨 사람이 조국이다, 임종석이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창 시끄러웠었는데 그거를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다 불기소를 시켜놨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 검사들에게 다시 수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분이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수사했으니까 부실하게 했고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 안 했으니까 이번에 수사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4월 22일 날 국민의힘에서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수사한다는 건 보복 수사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금감원장도 이런 분 올려놓고 다 하는 게 다 그런 맥락에서 또 나오는 거 아니었나라는 기우 때문에 여쭤봤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믿을게요. 별로 믿으면 안 가지만 믿을게요.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얘기니까 합시다. 하지 맙시다. 예. 자, 중용되는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비난하는 게 바로 개인적 인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근데 사실 그분은 한 것도 없이 돈만 받았을 것 같아. 생각해봐요. 그분이 뭐 불려가기를 했어요. 뭐 의견서 내기를 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검찰이 알아서 그냥 다 정리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한 게 있다고 기조시장까지 시켜주죠? 그게 최고의 변론 아니에요? 너무 검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정말 수사 안 받게 하고 기소 안 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역할은 충분히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마운가요? 김건희 여사가? 아이 그럼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 갖다 놔더라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를 갖다 놔도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지. 그건 또 아니지. 그것도 아니야. 아니 오히려 나를 변호사로 썼으면 오히려 노영이를 명분이 썼는데도 되지. 명분이 더 낫잖아 네. 내가. 그럼 나도 명분이 기조시장 되죠. 되는 건데. 네, 명분이 되죠. 근데 요즘 뭐 아깝네. 페이스북에 글 쓰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겠어요? 절대 안 돼. 우린 절대 안 될 근데 것 같아. 여기 조상준 변호사도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커스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데
법제처장 이완구 변호사도 그렇죠. 아, 법제처장. 예, 법제처장이에요. 정부에서 법률 해석을 법제처장한테 보통 많이 의뢰해서 그렇죠. 듣거든요. 법제처 의견이다 해가지고 그게 정부 공식 의견이 대부분 되는데 법률 해석에 대해서 물론 최종적인 법률 해석은 사법부에서 하지만 일단 행정부 차원에서 법률 해석의 최고 그 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데는 법제처장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가 갔는데 이분이 뭐 하셨던 분이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장모 사건 변론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징계, 그 검찰총장 징계 사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에서 징계 2개월, 정직 2개월도 모자라다. 그렇죠. 면직 사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징계 사건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변호했던 변호인이에요. 네. 가족 변호인단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변호인단이 전부 다 장차관을 하신다. 내지는 핵심 요직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아씨 오늘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있는데 여기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이면은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내가 한다고 그래도 안 해주겠죠? 요즘 법제처 페이스북에 법령? 그렇게 글을 쓰시면서 안 될까요?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개인적 인연 때문에 이렇게 중용을 지금 한다. 이 실장까지. 참. 내가 진짜 말할 게 여기까지 딱 있는데 아까 페이스북 얘기하면서 나한테 자중하라고 그랬고 내가 말 안 하겠어요. 누가 저중하라고? 자기가. 아니 전혀. 자,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도비하지 않았냐. 뭐 검사 출신 좀 쓰는 것 같고 뭐라 그러냐. 그게 법치인데 왜 그러느냐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민변에 도비하는 건 맞아요? 민변에 도배한 적 없습니다. 오늘 찾아보면 나오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민변을 끌어들이는 것 프레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까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맡았던 사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청와대는 김필성 변호사와 친하지 않다라는 성명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성명까지 나오셨는데? 예, 성명에 나왔고 그게 왜? 공식 입장에 나왔고 같은 일 때문에 김필성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닙니다라는 공식 입장이 민변에서 나왔어요. 제 민변이 아니거든요. 어머나. 근데 제가 왜 민변 회원이 문제가 됐냐면 왜 민변이냐가 문제가 됐냐면 일단 왜 김필성 변호사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겟이 돼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시끄러운 사건 하나 맡았었는데 무슨 사건인데요? 안미영 검사. 안미영 검사. 예, 안미영 검사가 그때 이걸 한 것은 민변에 대해서 조정한 거라고 프레임을 씌워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 하는 변호사들이 민변인 경우가 많으니까 민변 프레임을 갖다 씌우려고 한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좀 그런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지적한다거나 좀 이런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과 관련이 있는 사건처럼 보이면 전부 민변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민변 출신들을 적게 이제 쓰려고 적게 임명하려고 지난 정권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고위 공무원 중에서 민변 출신이 거의 없었고요. 민변 출신이 거의 없었고 뭐 청와대 한 몇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장관은 한 명 정도 있었던 걸로 진선미 장관. 진선미 장관 하나 있었고요. 또 고위직에 민변이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끊임없는 견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은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법이 지금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시면 많을 텐데 그렇게 된 이유가 민변 출신이 많이 들어올까 걱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변이 그렇게 들어온 적 없습니다. 견제는 어마어마하게 받아. 그런데 저는 자, 민변 회원인데요. 출신이죠? 전 아닙니다. 네, 저도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사람들이 나보고 민변 출신이냐고 여러 번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대한변협 대변인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새 정부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이 이거 인사권자 인사권리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나? 난 이런 사고방식은 정말 큰일인 것 같은데. 정치 기술적으로 보면은 줄을 확실히 이쪽으로 서서 당권 도전을 할 때 윤핵관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향이죠. 예. 그러면 나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는 안철수의 선택은 윤의 도움을 받아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다 적재적소에 잘하고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남 바보야라고 하는 또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가 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던 수많은 사람 단 한 명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그 됐어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꽝이고요. 대통령께서 그치. 사람 보는 꽝이고, 눈은 저는 사람 보는 눈이 빵점이고 안철수 그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은 A+라고 또 스스로 그 국힘 누가 A+라고 지금까지 A+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A+라는 얘기 나왔어요, 어제. 대통령은 A+, 나는 빵점 이렇게 스스로 바보 선언을 한 거죠. 와, 진짜. 그거 어떻게 동시에 하시는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어요. 나는 바본데 저는 당대표 될 거예요. 그렇다고 당대표 안 시켜줄 텐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해서 인사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코드 인사라고. 사실 그 당시에 그때도 이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고 마음이 많은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는 게 어디냐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코드 인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족 인사 아니에요? 예, 가족 인사? 사실은 이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의 특징 중에 뭐냐면 항상 인사가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적합한지 보다 뭐 몇 년, 2년, 어디서 만난 어떻게 2년. 친해졌냐?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와요. 어떤 밥을 좋아하냐? 이런 거 예, 가지고 친해졌냐? 그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런 식으로 판단돼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는 사실이 흘러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이제 의원 되셨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사실 안철수 의원한테 물론 뭐 의견을 물어본 이 사람도 있겠지만 나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자청에서 나와서 이거 완벽한 인사다. 뭐 인사권자의 권한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일단 정치적으로 적절한 선택인지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핵관의 원오브댐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되겠죠. 자기 식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내부적으로 지금 싸움이 치열한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대권 후보로 지금 나가고 싶겠지만 다른 나머지 윤핵관은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 권성동 뭐 이런 분들은 그래 너 나가 내가 너 지켜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께서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 더더군다나 검찰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특수통 출신이셔야 되는. 그러니까 게다가 캐비넷에 뭔가 잔뜩 들어있을 텐데 이게 지금이야 그냥 가만히 남겨두고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조심조심 하고 계시나 봐요. 아유, 비빌 언덕이 없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만 의지하고 가겠지만 안철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인연은 매우 짧고 특수통으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연은 일방적인 구애밖에 안 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모양새 빠지는 행동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자, 두 번째. 이문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좌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명의퇴직 신청. 박은정 지청장 남편도 같이 지금 그렇게 나가죠. 못 견딘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딘다는 뜻이죠. 그게 끝입니까? 이문정 검사가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 워낙 이렇게 질시, 배관시 이런 걸 당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딱 탔을 때 흐르는 갑자기 말이 딱 중단되면서 검사들이랑 왕따 같이 당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느낌이에요. 그 시선, 그 공기의 무게 이거 정말 이렇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못 견디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씩씩하게 이렇게 견뎌왔고, 이문정 검사는 아마도 어제 뭐 작심 발언을 하긴 했던데, 페이스북에, 엊그제. 어쨌든 견뎌보려고 할 텐데,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못 한다는 거요? 명예퇴직 신청을 했는데, 이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문제예요. 그냥 나가겠다는 사람 그냥 안 내보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징계 요청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수사 중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은 징계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는 명예퇴직도 안 시키잖아요. 징계 전까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느낌에. 끝까지 괴롭히지 않을까. 원래 검찰에서 여자 3명의 검사 밑보인 여자 3명 있어요. 이문서라고 있어요. 이문서. 이문정, 박은정, 서지연.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문정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죠. 걱정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 보수를 일반 공무원하고 일원화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검사 월급 규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검사도 같은 공무원인데 왜 니네만 특별하게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이유가 있죠.
다 같이 사법시험에 붙어가지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셋 다 똑같았는데 지금이야 물론 시스템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신세가 많이 달라졌죠. 예, 근데 어쨌든 초임법관은 3급이거든요 원래 시작이. 그러니까 어쨌든 대등한 수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법관은 3급인데 그 검사는 3급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왜냐면 우리가 연수원 다닐 때도 초임이 저희는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급 월급을 그때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이야 이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니까는 뭐 없어지긴 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제 최강욱원 논리예요. 자,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이게 지금 프레임이 검사가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깎아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가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별 같은데. 문제, 그거는 이제 네. 다른 문제고요. 네. 뭐 검사가 하는 일이 많이 있으면 뭐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수당 같은 게 네. 인정되거나. 네. 지금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의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네. 검사는 별도 법률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검사는 별도 법률에 의해서 보수가 별도로 결정이 되고 검사는 별도 표정에 의해서 정원도 인정이 되고 전부 지금 검사는 특별하게 다 이렇게 독립돼서 하는 걸로 다 돼 있어요. 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유가 법원하고 검사의 뭐 법관하고 검사의 지위를 맞춰준다는 개념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거의 법관은 사법부에 있는 사람이고 검사는 행정부의 공무원 중 하나예요. 네, 그렇죠. 공무원 중 하나인데 이 둘을 동등하게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 뭐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고 한다면 민사의 원고 피고를 판사와 동급으로 봐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와가지고 그렇게 봐주지 않는데 검사는 판사와 동급이라는 것 자체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의 지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뭐 비용은 보수는 뭐 현보수를 어떻게든 뭐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현재 시스템 자체가 검사의 네. 특권을 인정하는 시스템이라서 좀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노영희 뉴스인사이더 신장식 변호사 김필순 변호사와 함께 목요일 이슈 사밥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요, MB 사면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로 지난주 형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특별 사면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거 신중해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대선 기간 동안에는 사면해줘야 되지 않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달라졌나요? 아니 그 시간 두고 차근차근 하겠죠. 일단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네. 형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그 관할청 수원지검장이 결정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알아서 하면 예. 되죠, 뭐.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도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도 비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형집행정지를 이번이든 다음이든 받아들여서 그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러고 나다 보면 그럼 뭐 사면도 해주지 뭐 이런 수순으로 갈 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가석방해서 일단 바깥으로 내주고 아이고 이거 해외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면해주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논리가. 네. 이런 것처럼 지금은 가석방 요건도 안 돼. 10% 정도밖에 수용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집행정지를 일단 바깥으로 내주고 아유 이게 사면까지 해주죠. 내지는 뭐 어느 시점이든 어쨌든 본인이 은혜를 베풀듯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굴러갈 일이라서 직접 나서지 않는 것뿐이다. 그 예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MB 사면 얘기 나왔을 때 국민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안 해주고 나갔잖아요. 네. 그때는 공감대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까?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 지금도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본인의 의사가 어떻게든 사면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선거 기간 중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하는 수순으로 여론 만져가면서 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 든 생각인데 뭐 요즘 아니 옛날부터 들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죠. 그때가 가장 페어했다라고 얘기를 그때 본인이 저번에 이 MB 때 가장 페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정권 잡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MB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오고 그때 그 시스템을 다시 보관하려고 그러고 그때 그 기조를 되게 좋아하면서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좀 전에 이제 검찰 관련 현재 지금 인사 얘기도 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이제까지 보여준 특징은 자기의 개인적
호불호, 그건 정말 개인적 중요하게 인간관계의 생각해요. 호불호나 인연 같은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걸 거침없이 그냥 그걸 내세우면서 하는 걸로, 표현하죠. 표현하면서 하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적합하지 않죠. 이명박 씨한테 지금 보이는 그런 호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미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현재 이제 검찰 출신들을 제외하고 보면 기본적으로 친에게가 다 돌아와서 지금 네, 정치를 맞아요. 움직인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명박을 사면하는 것이 본인한테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럴까요? 자, 좋아요. 또 이제 요 얘기 같이 한번 해보죠.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계약 6억인가 7억인가 좀 들어간다는데 여기에 초급 기술자 2명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이 리모델링을 하기로 지금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급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 변호사님. 이게 뭐 보안이라든지 뭐 등등등 방역법 등등등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도 모자랐고 그다음에 이거는 대통령 집무실 만드는 거니까 국가 보안과 관련된 문제라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문성이죠. 왜 수의계약을 보안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거 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면 시공 능력 이외의 다른 능력을 볼 수밖에 없다. 봐야 된다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네.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취지가 뭐냐. 근데 다누림건설이라는 데가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곳이냐. 현재까지 드러나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하는 정도의 그러니까요. 전문성만 있는 거거든요. 보안과 관련된 전문성을 어떤 전문성을 가졌길래 네. 이렇게 도급 능력이 1년간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한 3억 원 정도의 그렇죠. 3억 7,31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시공 능력을 가진 회사가 네. 6억 8,200만 원, 약 7억에 가까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있었냐. 이 부분이 해명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법치인가 싶은데 위법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쪽이 수의계약을 할 만큼 보안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입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확인을 해보면 지난 7일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건설업체 A사와 청산의 사무공간 환경 개선 사업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수의 계약으로 6억 8,208만 원짜리로. 이게 국가계약법상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은 국가안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문제는 이 리모델링 업체가 지난해 12월 1일에 등기를 한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7개월밖에 안 된 그런 7개월도 안 됐네요.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된 신생 업체일 뿐 아니라 건설 분야 기술 자격을 갖춘 인원은 2명에 불과하고 그중에 1명은 초급 기술자에 불과하다.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도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사무실 규모를 보게 되면 포천 공구상가 한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묻기 위해서 회사에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거는 밝힐 수 없고 어쨌든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업체를 찾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무실 리모델링은 이달 19일쯤 마무리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누림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급하게 청와대 아니죠?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 다누림은 지금 사실 보는 것처럼 청와대 개방 셔틀버스에도 지금 등장하고 있대요. K미르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뭔가 또 사모님의 입김이 좀 좌우 연결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저렇게 좀 작은 업체가 대통령 집무실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데를 해도 되는 건지 뭐 작다고 해서 못할 건 없잖아요. 근데. 작다고 해서 못할 건 없는데 네. 이 정도 지금 사진이 약간 나왔잖아요. 이 정도 인테리어 업체는 우리 동네 보수공사 하는 데랑 똑같이 생겼는데. 예,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네. 몇 개씩 좀 약 큰 단지는 몇 개씩 있는 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보수사는 똑같이 생겼어요, 예, 진짜. 지금 전국에 이런 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엄청 많은데 많아요. 맞아요. 어떻게 여기를 콕 집어서 수의 계약을 포천까지 찾아가서 했을까? 그러니까 과장도 좀 약간 아는 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누구 하니까 알아봐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이름만 내세웠을까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진짜 안보나 이런 게 전혀 개념이 없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여기에 포천까지 가서 포천 공고상가에 있는 데를 어떻게 안다고? 공구상가를 좋아하나 봐요. 네, 자, 뭐, 19일에는 대통령 내가
완공된 집무실 앞들에 주민을 초청해서 집들이를 하신답니다. 집들이. 근데 옆에 용산공원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난다는데 집들이 해도 되는 건가요? 게다가 지금 청와대 독자적 상징체계 개발도 착수한다는데 왜 이렇게 다 그냥 다 갈아엎고 왜 이렇게 급하게 뭔가 하고 국민 건강이 좀 위험하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미지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죠. 뭐 주말에는 쇼핑도 하고 공사 구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니 뭐 로고 뭐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건 그전에도 박근혜 정권 때 정부 로고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 그때 생각나요. 한꺼번에 싹 바꿨어요. 싹 바꾸면서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네. 그래서 로고만 봐서는 이게 어느 부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되게 이상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런 거는. 로고를 딱 보면 이게 여성가족부인지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정부 로고를 다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정부 로고를 통일시켰을 때 그때도 많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최순실 씨가 우방대출까지 관여했다고 막 하면서.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로고를 바꾼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들, 이게 주변 정황들이 있으니까 굳이 왜 로고를 바꿀까? 이게 또 다른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받게 되고 있는데, 뭐, 이건 뭐,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집무실에서 집들이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집들이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용산 주변에 국방부 주변에 이웃들이 있어요? 뭐 몇몇 있겠죠. 그 주변에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여기는 관저도 아니고 사저도 아니에요. 대통령 집무실이기 때문에 집회도 허용된 공간이에요. 집들이라는 개념이 여기다 갖다 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쇼를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뭐 아무 말이나 그냥 막 갖다가 끌어다 쓰고 있다. 네, 정말 걱정입니다. 세 번째 이슈, 일하다 사고 난다. 차라리 영부인 씨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김진애 전 의원이 어제 폭탄 발언했다 뭐 이러면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용산 대통령 5층 집무실을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면서 다용도 접견실을 전환한다는 얘기였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조용한 내조 내지는 뭐 자기는 관여 안 한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무실까지 딱하니 만들어가지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선언이란 말이죠. 부속실도 없고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집무실 장소가 지금 제일 좋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나 이 시스템 체계가 좀 안 맞는 건데. 저도 지금 이해는 안 돼요. 가는데. 지금 네. 원래 이제 뭐 그 전에 영부인들이 집무실이 별도로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네. 청와대 내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접견실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뭐 김건희 집무실이라는 위원, 건 뭐야, 예, 집무실? 김건희 위원도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을 준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지금 어쨌든 영부인이 공식적인 그런 직책을 맡은 직업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권한을 갖고 난 건 아닌데 네. 여기에 대해서 별도 공간을 주는 게 가장 지금 타당한 건지 여부, 뭘 하겠다는 건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김정숙 여사를 하도 뭐라 그래서 아니 김정숙 여사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왔을 때 같이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부인들하고도 응대도 하고 어쨌든 퍼스트 레이디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때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소리냐 아무런 그 공식적인 직함이나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돈도 주면 안 되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뭐 옷도 개인적으로 사 입어야 되는데 왜 오늘 옷에 돈을 그렇게 다 잔뜩 갖다 쓰냐 사치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는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절대 나서지 않을 겁니다. 뭐 옷도 안 사 입을 겁니다. 이러면서 자꾸 서민 코스프레가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나온 지 지금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개인적으로 사진이 막 짝짝짝짝 뿌려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팬클럽, 팬카페에서 뭔가 막 터져 나오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안 되겠는지 이제는 집무실 내에 뭐 접견실을 만들고 공식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얘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나 흐름들이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인들이 그전에 했던 말하고 안 맞는 거는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하죠. 근데 이럴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알았지. 예, 이럴 줄 우리도 알았잖아요. 알았지만. 그러니까 그게 김진애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틀린 거. 아휴. 그 친오빠하고 그 네. 강신업 변호사 같은 팬카페에다가 예. 이건 제2부속실의 외주화 예.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되게 웃기는 건데 이제 공적 체계 안에서 관리돼야 될 것을 외주화하고 이런 게 비선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비선이 모르면 비선이고 공개되면 비선이 아닌가.
그 비선에서 공적으로 관리될 일을 사적으로 외주화해서 하면서 네.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 범죄도 공개하고 저지르면 범죄가 아닌가요? 네. 공적 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게 나아요. 그냥 아이고 그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냥 뭐 역할이 없을 줄 알았는데 대통령 돼 보니까 그게 영부인의 아니더라. 역할이 있더라. 필요하더라.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있더라. 당연히 필요하더라. 있겠죠.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공적 관리 체계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하세요. 정치적으로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까 차라리 네. 이제는 잘 알게 됐습니다 하고 그냥 하세요. 그럼 돼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사고 가능성 얘기랑 연결돼서 그런 거죠. 바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 친오빠가 바로 뭐 무슨 건설회사에서도 있었고 뭐 디벨로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꾸 뭔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분이 뭔가 일에 자꾸 관여하려고 그래서 이게 바로 리스크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오빠라는 분이 네, 지금 코바나 컨텐츠에 지금 코바나 등도 등재돼. 이사도 등재. 지금 코바나 컨텐츠도 일단 이해관계가 본인이 흔드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영업이 사실 살려서 가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안 하겠지만 이름은 빼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오빠라는 분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언론과의 상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인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대언론 작업은 사실 매우 중요한 공적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대놓고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놓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윤석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나 법령이 오히려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법치주의 얘기를 해요. 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잠깐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짧게. 용산공원이에요.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토양오염이 심각하다고 알려졌잖아요. 네, 맞아요. 토양간 보전법에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를 부지 내에 정화 시설을 만들어서 부지 내에서 공장을 돌리든지 네. 아니면 부지 내의 토양을 다 걷어내서 밖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밖에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네. 두 경우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토양오염 보전법상에 보전 처리를 하지 않고 공개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명백한 절차 위반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우리가 7년 걸린다 그랬던 건데 문재인 정부 때 예, 그런데 지금 그거는. 이거를 지금 이런 갑자기. 것들을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려던 얘기 너무 많은데 좀 다 제대로 못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제대로 할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은요. 이번 지방선거 대표적 험지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